부산시장 보궐선거 약 7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9명의 예비 후보가 당내 예비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 후보 대담 대부분 거의 여론조사에서 시장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한경제, 국제뉴스, 브릿지경제신문, 시사매거진 채널2 뉴스와 함께 하는데요. 기자님들 모두 오늘 질문을 하신다고 보고 앉으신 순서대로 편의상 질문을 받고 이후 추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이 문담의시는요. 네. 대학교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12월 15일에 네.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마침 그때 또 거리두기가 격상을 해서 네. 사실 어떻습니까? 선거 활동하기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처음 만나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 또 이 거리에 상가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민폐가 될까봐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까 거의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뭐 아주 소수의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유권자들을 접촉하는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통시장도 자주 나간다고 네. 하시는데 못 나가시는 거죠? 전통시장은 아직은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은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또 악수도 할 수 없잖아요. 죄송스럽죠. 예. 그리고 네. 워낙 좀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거기 좀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조금 시간을 더 보고 있습니다. 곧 네. 다니긴 다녀야 됩니다. 네. 지금 나온 거 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후보 면접이 있고 네. 26일에 이제 후보가 치러진다고 들었어요. 지금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소 해오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출마 선언도 하고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면접이라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고 거기서 이제 출마를 왜 했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제 평소 소신을 담백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때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고 의원도 하시면서 여러 다수 경력을 갖고 계세요. 이번 질문은 약간 공격성 질문일 수 있지만 저의 질문이 네. 아니라 이제 국민들 좀 대변해서요. 예. 시장을 왜 하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수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요. 언제부터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부산시장 나가는 거는 누구도 몰랐죠.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질 줄. 총선 전에 만약에 박원순 오거돈 시장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총선 결과가 확 달라졌겠죠. 저는 그 점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부산시청에서는 많이 알려진 일이었을 텐데 그것을 철저히 감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이 시장 선거라는 게 우발적으로 생긴 계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획을 해서 뭐 제가 시장을 목표로 해서 활동을 했던 적은 없고요. 네. 그 지난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그 전에 제가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통합추진을 하면서 여러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한 그 토대 위에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연장선상에서 선대위원장을 한번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일 뿐이죠. 네. 이제 의원부터 교수로도 활동을 부산에서 쭉 해오셨는데요. 네. 부산의 정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부산이 해양도시이고 개방적인 도시이잖아요. 네, 부산 시민들 사실은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순수 부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순수 부산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저보고 부산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부산 출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북, 뭐 경남, 또 호남, 뭐 곳곳에서 온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개방 복합 도시이죠. 또 해양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질로 보면 이곳이 해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뜨겁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렇게 부침이 심하고 좀 미심도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는 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유동적이죠. 네, 저는 정치라는 것이 결국 앞에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즉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또 의사결정을 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뭐 늘 이게 정치를 하든 학문적인 생활을 하든 제 생각이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들에서 네. 진리가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경청하려고 하고, 제 생각과 그 다른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벌어지게 하기보다는 모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남의 얘기 좀 들을 줄 알고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이미지가 좀 축적되어 있는 것 아닌가. 네.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과 또 이제 정치인은 또 다르잖아요. 네. 당의 입장, 공식 입장과 다를 때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가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내 이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내 이견을 인정해 줘야죠. 대신 그 당내 이견과 비판이라는 게 인신공격이나 서로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로 가면은 그것은 곤란한 얘기고, 또 당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념적 정체성이 너무 벗어나도 안 되는 것이고, 그 테두리 내에서는 활발한 토론과 그 합리적 그 의견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국회의원 할 때에도 제가 소장파 의원 모임 한 20명의 대표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저는 그 당시 한나라당의 개혁 또 정권 창출을 위한 혁신에 상당한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출신들이 그 이후에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지금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지사라든지 또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때 같이 했거든요. 네. 그 뒤에 나름 한국 정치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네. 자, 그러면 제 질문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앉아 계신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계신 대한경제 최슬기 기자님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최세입니다. 네. 네. 먼저 공약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자리에 힘이 되는 시장 공약을 보면 이제 스마트형 4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옛날에 3차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는 좀 러다이트 운동들이 있기도 했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불평등, 공정이 좀 큰 화두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일자리 안전망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 일자리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그 일자리들을 사실은 새로운 신산업의 일자리나 또는 서비스업의 일자리로 메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 전이 과정에서 이탈하는 그 직업군들이 상당히 있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실업들, 또 유동적 실업일 수도 있고 일시적 실업일 수도 있는데 그걸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산업적 구조전환 과정일수록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대단히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직업훈련 시스템을 사실은 곳곳에 잘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대 지금 직장을 나왔는데 일정한 뭐 좀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다 구해줄 수 없지만 약간의 전직 훈련이나 직업 훈련을 거치면은 그에 알맞는 일자리를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못 갖춰놓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요즘은 그런 어떤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직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엮어주고,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매칭해주는 이런 것도 정부가 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좀 맞춤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데 지금 부산시의 구직 단념층이 한 10만 명이 됩니다. 일할 수 있는데 구직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자리를 잘 못 구해서 정보가 없어서 또는 기능과 이렇게 숙련이 안 돼서 전문성이 안 돼서 못 구하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그 두 가지 기능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차원의 복지 혜택들을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지금 당내 지금 지지율 1위를 지금 달리고 계시는데 당내 최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현주 후보께서 견제를 시작하셨어요. 지난 총선의 참패의 원인 제공자다. 또는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견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굳이 하신다면 저 의리 있거든요. MB에 대한 얘기는 꼭 나오네요. 저는 지금도 그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이나 또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잘 빠져나오도록 하고 G20 국가가 되게 하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을 사실 우리 원전 산업에 엄청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건데 그대로 이어지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뒤집는 바람에 원전 산업이 거의 붕괴 상태에 된 게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 하여튼 특히 부동산 안정화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서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 성과를 거두는데 일하는 방식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지금 제가 그런 일하는 방식을 시장을 하더라도 할 거고 물론 다 공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도 있어요. 그랬으니까 보수 정권 2번 하면서 이렇게 보수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정권을 잃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국정 가운데 이게 폄하된 거 그리고 잘못 인식되는 거 그런 건 다 앞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장 나올 때도 그 대통령께서 아주 각별히 성원의 말씀이 계셨고 지금 저도 지금 영화의 몸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명박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을 다 부정한다면 그건 보수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공과가 있는데 과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같이 일했다고 뭐 전부 좌파가 그러듯이 낙인 찍고 이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논쟁이나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상대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그 사람을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그 의도에서 하는 것은 저는 뭐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 총선 참패론도 마찬가지죠. 총선 참패론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도 되느냐 나오면 안 되느냐 하는 걸 시민들이 판단하고 만약에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제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부산시장 선거다 보니까 이제 시장 관련 얘기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수 농객으로 명성을 쌓으신 만큼 보수가 나아갈 게 조금 더 매력적인 보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념적 또는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제가 누누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올곧고 제대로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성찰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지금 대한민국 리더십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에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개인화 시대라고요. 그 다음에 자유화 시대고 다 자유주의 세례를 받은 자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자유의 중요성을 아주 생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경험에 살았고 또 그런 만큼 그런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고 또 그 문화적으로 그런 만큼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고령 세대나 이런 세대는 과거 산업화나 이런 것 속에서 정말 배를 쫄라매면서 그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일을 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세대고 이 세대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보수도 훨씬 젊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수의 가치하고 현재 젊은 세대의 문화와 기본적인 가치관하고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접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훨씬 더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좌파가 원래 집단주의가 강하고 연대를 강조하고 동질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보수는 원래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와 이런 걸 훨씬 더 강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저는 젊은 세대의 문화하고 얼마든지 친화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친화력을 발휘할 매력을 그동안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매력은 인물에서도 나오고 정책에서도 나오고 행태에서도 나오고 체질에서도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넓게 보이거나 권위주의적으로 보이거나 또는 이렇게 소위 요즘 말하는 얘기로 하면 꼰대식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의 진면목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수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맞는 정책들을 자꾸 내놓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런 걸 시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누군가는 발휘해 줘야 돼요. 보수 쪽에서. 그게 저는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발휘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제가 한번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질문 끝나셨습니까? 후보님 아까 꼰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꼰대 이 안에서 캠프 안에서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좀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저요? 제가 꼰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꼰대라는 말은 별로 잘 안 듣고 살았어요. 제가 뭐 조금 자유분방한 편입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편이고 제가 좀 약간 근데 샤이한 건 있는데 좀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저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보죠. 네, 시사 매거진의 정승 기자입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시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정책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좀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지금 우리 부산의 큰 하도인 북한 재개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 개발권을 부산시가 갖고 있지 않죠. 해수부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 자주개발권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또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른 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건 해수부하고 협의하기 나름인데 그것이 만일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역 발전의 최대의 성과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미 분양한 땅들 말고 남아있는 한 3만 평의 랜드마크 지역 지금 금년에 개발이 토지 개발이 완료되는데 전체를 통으로 묶어서 여기에 뭘 들이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글로벌 투자를 가져와서 어떤 분야의 사업들을 여기서 하겠다 하는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그걸 개발하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하려고 하는 관광, 마이스, 해양, 신산업 등등들이 그런 거 우리가 주제는 우리가 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아주 큰 프로젝트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저는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글로벌 투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인프라와 시설 또 이 프로그램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한 좀 계획, 용역이 필요하고 원칙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는 역시 관광, 마이스, 해양신산업 그리고 스타트업 플랫폼 이런 것들이 주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이제 후보자님께서 반박을 유튜브로 하신 걸로 아는데 연초에 서병수 전 시장이 박형준 시장 불가론을 펼쳤습니다. 내용을 이미 아시는 걸로 아는데 한 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병수 전 시장이 이제 비판했던 내용이 박형준 후보님의 평소 성정과 삶의 궤적이 시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참모에는 어울릴 수 있고 보수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극우파하고도 연합을 해야 되는데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좀 반박을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이제 서로 반박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분열로 미칠까봐 참 걱정이 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부산에서도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당의 모습이 그 시민들에게 뭔가 깔끔하고 좀 흔쾌하다, 또 이렇게 미래로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꾸 과거로 가고 옛날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맨날 하는 짓이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평을 받을까봐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선거에는 물론 포지티브 캠페인이 있고 네거티브 캠페인이 있는데, 당내 선거일수록 사실은 네거티브 캠페인보다는 포지티브 캠페인이 우위에 서야 됩니다. 근데 선거의 속성상 네거티브 캠페인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네거티브는 그야말로 아까 로고스에 의한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서로 간의 정책이나 이 식견에 대한 이게 비판이 돼야 되는데, 낙인 찍기식 비판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마타도식 비판, 네거티브,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선거 분위기를 굉장히 혼탁하게 가는 거다. 저는 그 비판 중에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학자로서 이렇게 바탕을 두고 있고 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대통령의 참모로서도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모 아니냐 이런 비판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제 삶의 궤적을 제대로 못 보신 겁니다. 제가 젊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이렇게 실천을 중심에 둔 학문을 했지 학문을 중심에 둔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제가 학생운동을 할 때나 80년대 기자 생활을 할 때나 또는 90년대 교수 생활을 할 때나 시민운동을 할 때나 또 국회의원을 할 때나 청와대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어떻게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하고 그 대안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살았고, 그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운동도 하고 의원활동도 하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문화도시 운동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전방위로 이게 확산하는데 그때 그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또 제가 지방분권 운동을 하면서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그 뒤에 우리나라에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지방분권을 구현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제가 세계 불꽃 축제를 광안리 살리기가 그때 가장 중요한 저에게는 지역 의제였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될 때 광안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거기 광안리에 일단 사람이 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간 조명을 새로 예술 조명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세계 불꽃 축제를 유치하고 e스포츠 게임들을 유치하고 또 지금도 있는 부산 문화 콘텐츠 마켓을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기획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또 제가 인수위 있을 때는 강서 그린벨트 1000만 평 푸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제가 역할을 했고 또 이 5+2 광역경제권을 제시해서 부울경 통합을 그 뒤로 실천적으로 그 허남식 시장 때 상당히 진행이 됐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질 못한 아쉬움이 있고 제가 시장이 되면 다시 할 거고요. 하여튼 모든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말을 해놓고 그냥 뒤에 구현을 안 하려고 한 적은 없고 다 구현을 어느 정도는 하는 마무리를 봐야 제가 조금 직성이 풀리는 거고 국회 사무총장 할 때에도 국회 미래연구원을 제가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한 건데 정의학 의장님이 그걸 꼭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의학 의장 때 그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 당시 기재부와 청와대가 반대를 해서 그런데 제가 정세균 의장이 된 다음에도 그걸 끝까지 설득하고 이걸 해야 국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쟁을 안 하고 나라 미래를 하는데 큰 싱크탱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국회 미래연구원이 지금 여당이 국회의장을 할 때 관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뭐 참모로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일을 안 한다. 그건 제 삶의 궤적을 조금 잘 못 보시니.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두 번째? 태극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태극기 부대가 저를 비판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보수 층의 그 애국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한민국 리더십을 제대로 바꾸는 거라는 생각 또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 승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금은 경선에서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저를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네, 후보님 보면 네거티브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당내 경선 어쩔 수 없이 지금 네거티브 전략으로서 많은 후보들이 좀 쓰고 계신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그 흑색 선전 지금 바로 2, 3일 전에도 한 유튜버가 정말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저를 매도를 해서 그 이제 결국 항의를 해서 방송은 내렸지만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적 조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은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다음 질문 또 네네. 네, 드리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물론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간단한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 그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자들을 좀 많이 만나보셨는지 어떤지 좀 그럼요. 우리 지금 캠프의 스타트업에 아주 제가 보기에는 유능하고 거의 최고 수준의 엑셀레이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이제 좀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작용? 물론 이제 제 직업이 기자지만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서면서 스타트업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부산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스타트업들 한 100개 중에 한 5개, 6개 정도 손에 꼽을 정도만 3년 이상, 5년 이상 쭉 이어져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90개 이상은 한 90% 이상은 한 3년 동안 정부 지원이 진행이 되는 한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인건비 정도 받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부작용이고 그 두 번째 부작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엑셀러레이터 이제 그분들께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지 잘 모르겠지만 부산시라든가 이게 뭐 중기청이라든가 이제 그 BM이라고 하죠. 이게 돈을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엑셀러레이터가 대신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정확하게 이제 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실제로 좀 그 과정에서 범법 행위들, 뭐 위법 행위들, 예를 들면
짜고 치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시가 직접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부산시나 뭐 중기청이 직접 운용을 하지 않고 엑셀러레이터한테 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투자를 할 테니 너희는 뭐 지분을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진짜 좋은 기업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알고 있는 기업에다가 하는 이런 류의 이제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전 시장님들께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인지 알겠다라고만 하시고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정부 지원이나 스타트업 펀드 이런 걸 해서 그냥 연명하게 하는 데만 급급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소기의 성과를 사실 못 거두는 거죠. 기본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물론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기업은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그냥 찔끔 지원해갖고 한 1, 2년 그냥 이렇게 인건비 정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단계화해야 됩니다. 단계화를 명확히 해서 단계를 넘어갈수록 지원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렇게 해서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 경쟁을 또 노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새롭게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펀드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 그리고 그것의 실효성 문제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질문.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30년, 20년, 30년까지는 아니다. 20년 가까이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집을 두고 이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항상 살았기 때문에 아침은 늘 제 몫이고 또 약속이 없을 때는 집에 와서 제가 차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 그런 저 혼자 차려 먹는 거를 비교적 잘 하는 편이고 또 뭐 청소라든지 집안 살림 기본적인 거는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되게 이제 아침 차릴 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제가 뭐 이렇게 일부를 합니다. 뭐 주스를 뽑는다든지 커피를 뽑는다든지 또 이런 것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좀 습관화돼 있어요. 요리는 어떤 요리를 잘하십니까? 요리 잘하는 거 잘한다고는 할 수 없고 해먹는 걸 잘하는데 진짜 라면 제가 잘 끓여요. 근데 그게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 라면 잘 끓이는 게 어려운데 라면 잘 끓이고 김치찌개도 잘하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커피 내리는 게 거의 바리스타 수준입니다. 박형준 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 사람은 좀 정말 이렇게 일에 대해서 공적 열정을 갖고 있고 모든 문제들을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부산시장이 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부산의 새로운 변화에 물꼬를 텄다. 새로운 변화에 물꼬를 텄다. 이 평을 듣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더 하고 싶지만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오늘 시간 할애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다음 주 25일 당내 후보 면접 이후에 26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후보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그때 한 번 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만나 뵙고 더 날카로운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경제, 국제뉴스, 브릿지경제신문, 시사매거진, 채널 E뉴스와 함께 박형준 예비후보와 대담했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